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죠. 어떤 물리량들을 통해서요? 변이라던가 속도, 그리고 가속도와 같은 물리량을 이용해서 이 물체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저 물체는 저렇게 운동하고 있어. 이걸 기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기술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이 생겨날 거예요. 왜?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니까. 어떤 궁금증이 생겨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등속도 운동한다고 칩시다. 또 B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계속 관찰하고 기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는 왜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또 얘는 왜 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도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닌가요? 저는 들 거라고 믿는데 어쨌건 들 거예요. 우리 선배 과학자들 역시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선배 과학자들 역시 계속해서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문에 대한 정답, 해답을 너무도 찾고 싶었겠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새로운 물리량, 예를 들면 힘이라던가 또는 일이라던가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요. 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함으로써 물체의 운동 속에 숨어있는 규칙성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업 시간은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을 바탕으로 해서 선배 과학자들이 찾은 물체의 운동 속에 숨어있는 규칙을 알아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학습해 보겠다 그랬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다 그랬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운동 속에 숨어있는, 혀가 자꾸 꼬이는 운동석이 아니고 운동 속에 숨어있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법칙인데요. 특히 무엇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법칙이냐? 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물리량들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긴 할 건데 오늘은 특히 힘을 통해서 알아볼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뉴턴 운동 법칙의 절반은 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뉴턴 운동 법칙은 총 몇 가지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총 3가지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그죠? 이 3가지 법칙도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럼 뉴턴 운동 법칙 3가지에 대해 학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힘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힘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힘의 정의. 힘이란 무엇인가? 일단 힘의 정의만 알아도 여러분들 뉴턴 운동 법칙 반은 알고 가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의 모양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에요.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힘입니다. 요 정의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금 길죠. 길어서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물체의 모양은 잊으셔도 됩니다. 물체의 모양 잠깐 잊고 요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운동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물체의 모양 역시 운동 상태에 포함해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모양을 따로 기억할 필요는 굳이는 없어요. 그럼 힘의 정의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물체의 무엇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다? 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운동 상태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운동 상태가 뭐냐? 운동 상태와 대응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사실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것인데 기억은 안 날 것 같긴 하다만 그죠?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운동량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운동량으로는 생각하지 맙시다. 왜요? 운동량은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은 운동 상태를 운동량이 아니라 무엇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이전에 배운 물리량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자. 뭐요? 변이일까요? 속도일까요? 가속도일까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어떤 게 어울립니까? 그렇습니다. 속도. 그래요. 속도라고 일단 생각하고 힘의 정의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원래는 엄밀히 말하자면 운동량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운동 상태가 뭐냐? 운동량이 맞긴 한데 지금 당장은 운동량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도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 운동량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힘의 정의,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다. 줄여서 이해하자면 운동 상태 뭘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랬죠? 속도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힘의 정의 뭐라고요? 물체의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속도가 변한다? 그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다?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변한다. 이거 줄여서 무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었죠? 그럼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렇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 그래요. 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가속도 운동의 원인이다. 이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죠. 물체 모양 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요. 그냥 쉽게 갑시다. 가속도 운동의 원인이 무엇이다? 힘이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운동의 원인. 이것만 알아도 뉴턴 운동 법칙 끝났어요. 거의 다 한 거예요. 한 70%. 아까 50%라고 얘기했나요? 70%. 70%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량입니까? 보이지 않는 물리량입니까? 이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사랑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만질 수 있거나 또는 뭐 들을 수 있거나 또는 볼 수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꾸 혀가 꼬이네요. 거겨. 자, 다시요. 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랑처럼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만져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이 힘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표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표현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뭐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배경 지식입니다. 힘의 표현은 총 3가지의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3가지의 요소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 힘이 어디에 작용했는가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점으로 찍어서 그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가를 일단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 점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작용점을 딱 찍어주고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표현해줘야죠. 작용점을 딱 찍어주고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량입니까? 벡터량입니까? 벡터량.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가지는 물리량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이용해서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무엇이요? 힘의 방향이요. 화살표의 길이가 무엇이요? 힘의 크기요. 이렇게 작용점, 크기, 방향 이 화살표와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요 3가지 요소를 다 표현해 주는 것이 힘의 표현 방법이에요. 작용점, 크기, 방향 이 3가지를 일컬어 힘의 3요소라고도 하고요. 왜 이런 표현 방법을 쓰느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쨌건 오늘은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물체의 운동 속에 숨어있는 규칙,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뉴턴 운동 법칙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제1법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1법칙. 자,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기역, 시읒의 법칙. 뭐죠? 그쵸? 과인성의 법칙이야. 뉴턴 운동 법칙 제1법칙. 과인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갑자기 막 흥분을 하면서 버스요!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버스 맞긴 한데 그건 관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죠. 그게 관성의 법칙은 아니죠. 예시일 뿐이지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물리학 1을 학습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면 버스 조금 그죠? 자, 그러면 정의로서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말고요. 자, 정의 뭡니까? 관성의 법칙의 정의가 뭐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운동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저 알아요. 운동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애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 맞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관성의 법칙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맞긴 한데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빼놓고 나서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 일단 조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조건부터요. 조건이 뭐냐? 물체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무슨 힘? 알짜 힘이 또 생소한 단어 나왔다. 그죠? 알짜 힘 뭡니까? 알짜 힘.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그마 F. 시그마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모든 걸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힘의 합.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자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얼마일 때? 0일 때. 이게 일단 관성의 법칙의 기본 조건이야. 이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을 빼어놓고서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 별표 2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일 때요?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어떤 성질? 물체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운동 상태를 어떻게 하는 성질을 갖는다?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힘의 정의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죠. 운동 상태, 무엇으로 대응시켜서 생각하시자고요? 속도. 그러면 속도를 유지한다라는 말이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를 유지한다. 속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정지한다는 거고요. 운동하는 애는 계속해서 운동한다는 건데, 자, 속도를 유지합니다. 속도가 유지된다? 속도가 일정하다? 무슨 운동한다는 거죠? 그쵸. 그냥 운동 아니고요.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운동도 아니고 무슨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힘에 대한 정의만 알아도 사실 뉴턴의 운동 법칙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그랬죠. 힘의 정의 보세요. 힘의 정의.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힘이 0이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유지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애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는 거. 힘의 정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관성의 법칙 잊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조건을 빼놓고 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그건 관성의 법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요건데 그러면 이 1법칙, 관성의 법칙은 어떻게 해서 정리되게 되었는가? 뉴턴이 왜 1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을 두었고 이 관성의 법칙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단 관성의 법칙이 1법칙인 까닭은 2법칙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관성의 법칙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갈시예요, 갈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면 피사의 사탑에서 요거 떨어뜨려가지고 동시에 떨어진 거 확인했다. 뭐 이 사람으로 유명하긴 한데 일단 관성의 법칙 또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뉴턴 운동 법칙이 선배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절대 이룩할 수 없었던 그런 법칙이에요. 뉴턴 또한
선배라는 그 거장 과학자들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뉴턴이 물론 똑똑한 사람은 맞습니다만 선배 과학자들의 역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건 이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준 과학자가 누구냐? 일단 대표적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씨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럼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도 사실 하면 길어지긴 한데 뭐 어차피 이거 인터넷으로 찍어 올리는 것이고 하니까 뭐 좀 길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이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스킵 쭉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내용만 들으셨으면 1법칙 건너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재미삼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던 시기,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면 유명하게 또 뭐가 있을까요?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공, 가벼운 공 떨어뜨린 거 말고도요. 그쵸? 무슨 설? 지동설로 유명합니다. 지동설. 그러면 지동설이 뭡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명언,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돈다는 공전입니까? 자전입니까? 공전이죠. 그죠? 공전.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제 공전하는 그게 바로 지동설이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의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서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돌아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동설을 이야기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환영받았을까요? 아니면 핍박받았을까요? 핍박받았죠. 왜? 우리가 지구의 중심인데 감히 우리가 돈다고?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종교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종교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동설,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동설을 가리키고 있어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에 대해서 뻥끗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시기에 살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자, 지동설은 공전이라 그랬어요.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동설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동설을 비웃었는데 어떤 식으로 비웃었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야, 지구가 돈다고? 지구가 돌면 야, 내가 점프를 하는 동안 지구는 앞으로 나아갈 건데 그러면 내가 점프하면 나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점프했다 서면 내가 왜 제자리에 떨어져? 지구가 앞으로 나아갈 텐데 내가 점프했다 서면 나는 지구의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은 관성의 법칙을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지구와 함께 운동하고 있었죠. 관성에 따라서 내가 점프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또한 유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프해도 여기로 떨어지는 것이죠. 제자리로 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도 비난했습니다. 야, 지구가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왜 우리한테 모래바람이 안 불어?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빠른 모래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깠다 그래요. 근데 사실 대기도 지구와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관성의 법칙만 있으면 다 커버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찌 보면 이단하죠. 함부로 지동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해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은 어떻게 나왔는가? 일단 사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 관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사고 실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고를 통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액시던트, 그 사고가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하는 사고 있죠. 그죠? 머리로 하는 실험. 그럼 이 머리로 하는 실험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실험이라고 하면 직접 그 실험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게 실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실험 여건상
절대 우리가 그 실험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상대성 이론 실험해 볼 거니까 우리 한번 빛의 속도로 뛰어볼까?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뭐 이런 것이라던가 또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그 환경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실험실 자체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 실험을 못하니까 그때는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맞고 그름,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게 바로 사고 실험이에요. 이렇게 실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것도 사고 실험입니다. 그 실험실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실험을 생각을 했느냐. 일단 실험 환경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일단 이 레일이 있는데 레일에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마찰이 1도 없어야 돼요. 그럼 그 마찰 없는 조건 만들기가 쉬운가?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려웠겠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 저항, 공기 저항도 없어야 돼요. 그럼 공기가 없어야 되는데 진공 상태, 지금도 완전히 100% 진공 못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도 이 공기 저항을 없애는 거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똑똑한 머리로 사고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상황을 이제 꿈꿨어요. 이 상황에서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 실험 상황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에라이 사고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그린 게 레일인데요.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적인 레일이에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대칭적인 레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대칭적인 레일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생각했냐? 여기에다가 이제 공을 하나 딱 올려놓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공을 여기서 일단 잡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정지 상태에 있죠. 자, 정지 상태에 있는 공, 이제 손을 딱 치울 거예요. 손을 딱 치우면 이 공이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그죠? 이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빨라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자, 점점 빨라지니까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의 속력을 V라고 할까요? 여기 속력을 V'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점점 빨라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점점 빨라지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자, 가장 아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려지겠죠. 이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동하고 느려지고 충분히 이동하고 느려지고 이게 느려지면서 점점 이동을 할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올라가서 멈추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 과학자들은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 신념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믿음은 모든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칭적인 게 아름답습니까? 비대칭적인 게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대칭적인 게 아름답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그 대칭적인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점점 느려질 건데 어떤 식으로 느려질 거냐? 대칭적으로. 어떻게 해요? 왼쪽 편과 대칭 상태니까 대칭적으로 느려질 거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같은 높이에 다다라서 똑같은 속력 V가 될 것이고요. 또 같은 높이에 다다라서 똑같은 속력, 그러니까 정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뭐 경험적으로도 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어느 정도 추측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저항과 마찰만 없다면 오르락 내리락 무한히 반복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런 실험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면 어떻게 될까? 자, 경사가 이게 급하다고 하면 이건 좀 더 완만하죠. 완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또르르르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완만한 경사예요. 완만하면 이렇게 속력의 변화가 더 잘 일어납니까? 더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천천히 일어나겠죠. 얘가 경사가 급하면 속력의 변화가 쫙쫙쫙 일어나고 경사가 완만하면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여기서는 요만큼 올라가서 V가 됐다면 얘는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서 V가 될 거예요. 속력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날 테니까. 그럼 그 더 많은 거리의 기준이 얼마냐? 이것 또한 자연의 대칭. 뭐 이 모양 자체는 대칭적이진 않지만
어쨌건 높이를 가지고는 대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같은 높이에 이르러서 V. 그래서 같은 높이가 되려면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죠. 그럼 정지는 언제? 같은 높이에 가서 정지. 어쨌건 더 많은 거리를 가서 정지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럼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더더욱 많은 거리, 같은 높이에 가가지고 같은 속력이 되겠죠.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아가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완만하다 못해서 아예 평평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거,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력이죠. 그죠? 그러면 요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가장 최하 지점에서의 속력을 V'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V'을 유지할 거예요. V'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높이에서는 같은 빠르기일 테니까 V' 유지하면서 쭉 어떻게 계속 나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쭉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나아갈 거야. 지금 방향도 안 바뀌죠? 빠르기도 안 바뀌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나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뉴턴이 운동법칙 제1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을 넣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진짜 관성의 법칙 뭐 그냥 창시자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사족을 달아요. 어떤 사족을 다냐면 자 이렇게 쭉 나아가겠죠. 근데 지구는 어떻게 생겼죠? 지구는 둥그니까 쭉 나아가면 그 지구를 따라서 얘가 뽀르르 돌아서 제자리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그 당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선배들로부터 이제 약간 주입된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이요? 그 원운동이 완벽한 운동이라는, 원운동이 가장 기본 운동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족입니다. 그것만 뺐으면 완벽한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해서 원운동할 거야 생각한 게 이제 사족이에요. 사족. 요걸 누가 수정해 주느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쉬운 점, 원운동이 이제 가장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떤 운동이요? 직선 운동이 가장 기본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변환하면서 관성의 법칙을 좀 수정했고요. 그 수정된 내용을 떠받들여 가지고 이제 뉴턴이 1법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물체의 작용하는 알제미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의 유지. 운동하는 애는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 여기서 말하는 등속도 운동은 뭐죠?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성의 법칙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런 어쨌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 거쳐가지고 관성의 법칙이 탄생되었다는 거. 사실 제가 수업을 하려면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스킵 다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하긴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2법칙이랑 3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지금 1법칙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수업을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바를 하는 바람에 1법칙 가지고 좀 긴 시간이 흘렀죠. 조금 쉬었다가 2법칙, 3법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만납시다. 뿅!